자, 앞에 보세요. 그 지난 시간에 하던 애니메이션 계속 이어서 좀 합시다. 미안. 먹는 준비해. 저기 어제 있었나? 아, 뭐가 약간 토요일마다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 CPU부터 좀 다시 볼게요. 자,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개 수행해. 한 번에 한 개 수행하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데이터 병목 현상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렉걸린다고 했어. 맞지? 자,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프레임이 완성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자,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GPU라고 하는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겼는데, 얘는요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코어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여러 개가 동시에 연산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요. 속도가 하나 계산하는 건 빠르다고 느리다고 CPU보다 느려. 한 개 하는 건 느리는데 대신에 한 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되는 경우에 CPU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일한 연산이지만 똑같은 속도로 하나씩 계속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동일한 연산들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쭉 순차적으로 모아놓은 다음에 한 번에 준비 시작 하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하고 나서, 자, 그러니까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마다 쭉 전송을 해줘. 그러고 나서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탁 하면은 탁 동시에 똑같은 연산, 그러니까 동일한 연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연산 시간이 짧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내가 원래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어제 내가 예전에 어디 쇼츠에서 본 거였는데 이게 생각나가지고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이게 소리 키면 나오나? 나온다. 근데 이게 끝이야. 자, 요게 CPU입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 연산하는 거야. 한 번에 한 개씩 찍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씩 연산합니다. 근데 팍팍팍팍 쏘이는 속도는 달라. 한 번에 팍팍팍팍팍 된단 말이야. 렌더링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각 코어야, 얘네들이. 아까 코어 한 개였어, CPU는. 맞죠? 팍팍팍팍 쌓여. 자, 지금 연산 시작했거든. 얘 안 쏴. 연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한 번에 동일한 연산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막 이렇게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GPU라고. 그렇죠? 15년 전에 이거를 했다던데 이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는 게임한다고 그냥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만 검색하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 없었을 텐데. 아니, 여기는 있었겠지. 네, 아니, 다시 여기는 있었을 텐데 내가 저 밤 11시까지 수업하고 있진 않았겠지. 그렇죠? 저런 놓지 마세요. 자, 봅시다. 자, 윗글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 자연현상은 이제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 자연현상은 뭐야? 그냥 찍은 거야. 맞지? 그럼 걔는 그냥 송출하면 돼. 맞죠? 자, 그래서 모델링, 렌더링 단계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
맞는 말이겠다. 그쵸? 모델링, 렌더링 기억납니까? 모델링은 뭐였어? 얘를 모델링하는 거야. 맞죠? 렌더링은 뭐였어? 그 모델된 애를 2D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화소값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로 결정되는데? 삼각형으로 결정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화소값은 네모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픽셀, 네모점들, 픽셀들, 맞죠? 자, 그 다음에 내 몸을 만드는 거, 내 몸을 모델링하는 거는 뭘로 한다고 했어? 삼각형으로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점 3개 찍어가지고 그 삼각형 연결해가지고 입체적인 굴곡이나 표면 특징이나 이런 거 만든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표면의 특징은 화소값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삼각형 이름 뭐였냐? 이제 정점이죠, 정점. 정점으로 만들어진 그 삼각형 모양의 정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표면 특성을 입히는 겁니다. 맞죠? 모델링 할 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소값은 렌더링이고요. 표면 특성은 언제 만들어져? 모델링 할 때 만들어져야 돼. 그 다음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봐봐. 원근감이랑 입체감 언제 나타낸다고? 렌더링 때 나타낸다고. 맞죠? 렌더링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 렌더링. 맞죠? 자, 다음 4번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량이 많아진다. 그렇죠? 해상도가 높으면 픽셀 수도 많고 당연히 연산 속도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병목 현상은 연산한 데이터의 양이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 그렇죠? 너무 많은 양의 데이터가 밀집할 때, 그때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었다. 그렇죠? 정답은 이거. 자, 다음 35번.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삼각형의 정점들의 위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자, 가려지는 부분은 언제 체크한다고 했어요? 렌더링 때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요? 이게 지금 렌더링 얘기입니다. 맞죠? 가려짐이나 물체 조명에 의해서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은 렌더링 때 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지금 모델링 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가려진 부분을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가려진 부분을 신경 쓴다는 거잖아. 맞죠? 가려진 부분을 신경 쓰는 걸 언제 하는 거야? 렌더링 때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모델링 할 때는 가려져 있든 가려져 있지 않든 모든 부위에 대해서 뭐 한다? 삼각형의 정점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다음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곡면을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삼각형으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정교하게 나타낼 수 있다. 자, 다음 하나의 작은 삼각형의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들을 함께 부여한다. 아니죠. 서로 표면 특성이 다르면 삼각형을 뭐 해야 돼? 다르게 찍어야지, 점을. 맞죠? 자, 그래서 자, 하나의 작은 삼각형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을 함께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삼각형 안에 하나의 표면 특성이 들어가 있는 거야. 왜? 그러면 변화가 많으면 삼각형을 작게 만들면 그만이야. 맞죠? 삼각형이 작다는 건 정점의 개수가 많다는 거. 자, 다음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을 2차원 평면에 존재하도록 배치한다.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 렌더링. 자, 다음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이거 문장이 뭐 다 틀렸죠?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이라는 말이 지문에 없었고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뭘 한다라고 하면 관찰 시점이라는 말도 언제부터 적용이야? 렌더링부터 적용이야. 맞죠? 이 말은 뭐 애초에 뭐 이 말은 없고. 맞죠? 자, 그래서 관찰 시점만 놓고 보더라도 얘는 언제 렌더링. 자, 다음 36번 기억. 이게 좀 어렵죠. 자, 기억은 뭐였습니까? 지금 그래픽 처리 장치였습니다. GPU에 대한 추론입니다. 자,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은 길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줄어들어야지. 자, 다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10개의 연산 명령어가 필요하다. 자,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는 건 뭔 말하는 거냐면 동일한 연산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10개의 연산 명령어가 아니라 연산 명령어 시작하면 그냥 빵이야. 맞죠? 그래서 연산 명령어는 하나만 쓰면 돼. 맞죠? 자, 다음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시간은 한 개의 코어를 가진 CPU의 연산 시간과 같다. 왜 아니야? 그렇죠. 야, 나 이거 한참 걸렸는데. 이거 보여줘서 그렇겠죠. 자, CPU가 연산 시간이 더 짧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GPU는 연산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CPU의 연산 시간과 같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길다고 얘기하겠죠. GPU가 한 개 연산 속도는 더 깁니다. 자, 다음 4번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된다면 자,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한 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의 총 연산 시간과 같다. 맞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봐봐. 그러니까 코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각 데이터의 연산은 결국은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코어를 100개 들고 있든 100만 개 들고 있든 하나씩 순서대로 해가지고 하나씩 해결할 거면 결국 뭐야? 순서는 똑같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총 연산 시간과 같다.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다음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연산해야 할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 자, 지금 연산해야 할 10개의 데이터야. 그 다음에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송할 때는 이거는 지금 연산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코어에 전송하는 거야. 맞죠? 자, 코어에 전송하는 건 어찌됐건 간에 순차적으로 뭐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1번 코어, 2번 코어, 3번 코어 각각 순차적으로 해준다고. 맞죠? 그러고 나서 쫙 다 모이면 뭐 하는 거야? 연산 시작하면 한 번에 팡이야. 맞죠? 자,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한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코어하는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고 하면 안 되겠죠. 시간이 훨씬 길지. 그렇죠? 자, 순차적으로 전송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전송하는 겁니다. 전송하는 시간이라고 되겠죠. 그 다음 자, 37번 요건 좀 쉬워요. 자, 지금 장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지금 요 캐릭터 하나 있고요. 요게 점점 어떻게 돼? 이렇게 불어나.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밑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꿨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얘 정점 개수랑 얘 정점 개수는 같아 달라? 같아요. 동일한 물체는 정점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커지는 거야? 삼각형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자, 장면 1의 렌더링 단계에서 렌더링 단계네요. 자,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잇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을 구하는데 사용되지 않겠고, 그치? 자, 렌더링 단계에서는 가려지네, 계산해, 안 해? 안 해. 맞죠? 자, 그래서 사용되지 않겠군, 맞는 말. 자, 다음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모델링입니다, 여러분들. 자,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 개수는 유지되겠군. 맞나요? 맞죠? 정점 개수 유지된다고 했어요. 자, 다음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점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 맞다, 그쵸? 삼각형의 크기가 커집니다. 삼각형의 개수는 동일하고요. 자, 장면 3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겠군. 자, 지금 장면 3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던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진다. 자, 정점을 이루는 삼각형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건 풍선이 작아지는 거잖아. 맞죠?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모양을 유지한 채라고 되어 있죠. 자, 모양을 유지한 채. 모양이 똑같다는 건 정점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같다고 얘기했죠. 모양을 유지하니까. 자, 다음 장면 3의 렌더링 단계에서 전체 화면에서 화소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화소값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 프레임이 생기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전체 화면에서의 화소값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이미 값이 부여되어 있는 거야. 맞죠? 그 부여된 상태로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을 연결하면 동영상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화소값은 이미 부여되기 때문에 전체 화면에서 화소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군. 맞는 말이죠. 이미 정해져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새로 가는 거. 자, 다음 미학입니다. 미학. 이거 혹시 풀어봤어요? 풀었어? 아니면 전에 혹시 숙제를 뭐 다 풀었나? 학교에서 숙제를 풀었던 부분 아니야? 아닌가? 아, 맞아. 여기 지금 요 지문도 그렇고 요때 모의고사 요 뒤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다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냥 이제 별로 길지 않은 내용이 서로 상관도 없이 그냥 쭉 나열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나열되는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 한번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각각의 내용들은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특징들만 나눠가지고 각각마다 하나 해가지고 정리만 해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읽을 때도 편리하고 아마 문제 해결할 때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나오는 내용 자체가 엄청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도 막 그 선지나 이런 것들을 막 넘어서서 바꿀 수는 없어. 그래서 요 안에서 막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거 막 이런 거 그냥 사이에 바꾸는 정도밖에 좀 할 수 없을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하면 좋습니다. 자, 볼게요. 미학입니다.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예술의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그 다른 관점들을 소개할 거야. 자, 일단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자,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 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하죠. 봐봐봐. 세상에 최고 좋은 게 자연이야. 최상의 가치가 자연이라서
예술로서도 가장 최고의 예술은 뭐냐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그리는 거. 그게 바로 최고의 예술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걸 이제 모방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언가를 재현해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투명하게 재현해내느냐, 이게 바로 예술의 척도가 되겠지. 그게 모방론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뭐가 배제될까요? 예술가 개인의 감정 표현이 배제되겠지. 그래서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하게 됩니다. 끊고. 낭만주의 입장에서는 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들어? 낭만주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감정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낭만주의 그림은요 어떤 느낌이라고 보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사과가 있어. 무슨 색으로 그려? 무슨 색으로 그려? 빨간색으로 일반적으로 그려. 근데 낭만주의 그거 아니야. 어떻게 그려? 보라색으로 그려. 이 보라색에 뭐가 담겨있어? 나의 보랏빛 마음이 담겨있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게 낭만주의 사조입니다. 그 보이는 대로 그려 안 그려? 안 그려.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 그게 무슨 예술이야? 가 낭만주의입니다. 알겠죠? 자, 모방론은 당연히 많이 세퇴하겠지. 이게 유행하면. 맞죠?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봐. 이때까지는 어떤 대상을 그대로 똑같이 그리는 게 최고의 예술가로서의 기술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사진기가 발명돼 버렸어. 예술가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건 사진기를 못 따라가. 그러면 그게 예술가의 척도에 필요 있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뭘 그려내자? 감정을 그려내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새로운 이론이 시작됐으니, 새로운 유행이 시작됐으니 그 유행에 맞는 이론이 필요하겠지. 그게 여기 밑에 나올 거야. 알겠죠? 자, 20세기 초에 콜링우드는, 자, 여기에 사람 몇 명 나오냐는데 느낌상 읽으면 한 10명 나오는 것 같던데, 사람 이름은 다 체크해 줍시다. 콜링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가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했답니다. 자, 진지한 관념, 감정, 그러니까 예술가의 마음이다. 그쵸? 내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표현론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콜링우드 입장에서 예술의 조건은 예술가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 라고 하면 뭐야? 낭만주의는 진정한 예술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런 이론을 제시하는 거지. 자,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개를 통해서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입니다. 왜?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물리적 소재 뭐가 중요해? 보라색 사과를 내가 색연필로 그리든 크레파스로 그리든 물감으로 그리든 상관없어. 내 마음이 어떻게 표현됐는지가 중요한 거야. 표현론. 자,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야. 그러니까 얘가 더 중요한 거야. 맞죠? 작품 자체의 고유한 형식을 중시하는 뭐? 형식론.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하다. 자, 그것을 형식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 그러니까 요 작품만 보는 거야. 그렇죠? 형식론도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 형식론은 여기 이름 벨 사람 이름이었어. 자, 예술 감각이 있는 뭐만 선택받은 비평가들만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 얘가 정의 불가능인데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서 비평가들에게 무엇을 일으켜내면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뭐라고 봤다? 예술작품이라고 봤답니다. 이 사람 뭐라고 비판받았겠어? 엘리트주의라고 비판받았겠지. 지들만 예술이 뭔지 안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비평가들만 예술이 뭔지를 알 수 있어. 왜? 진정한 예술작품은 누구에게만 미적 경험을 일으켜? 미적 정서를 일으켜? 비평가에만 이제 미적 정서를 일으켜. 그렇죠? 자, 다음 20세기 중반에 뒤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 이거 혹시 들어봤어요? 헐, 어릴 때 책 안 읽었어요? 위인전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그 미술관에다가 뭘 갖다 놨습니까? 남자 소변기 갖다 놨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눕혀놨죠. 검색해볼까?
죽어요. 다른 수업할 때 나 닮은 꼴 찾다가 저기 왜 떠있냐. 이미지 말하면 나와. 전시관 요렇게 갖다 놨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남자 소변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 샘이라고 붙였어. 뭐야, 이거 왜 들었어요? 자, 샘이라고 불렀어. 자,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진짜 희대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야.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흔히 오브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브제가 뭐야? 내가 그림을 그려. 내가 얘를 보고 그림을 그릴 거면 오브제가 뭡니까? 이 대상이 오브제가 되는 거야. 오브제가 미술관에 들어간 적이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었던 거야. 우리는 항상 오브제를 어떻게 그리는지만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디샹은 뭐 한 거야? 오브제를 그대로 그냥 전시장에 갖다 놨어. 그럼으로써 그거를 예술로서 보자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또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걸 설명할 이론이 필요해. 맞죠? 자,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디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이라고 하는 작품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맞죠? 아니 그러면 그 전시관에 있는 변기는 작품인데 화장실에 있는 변기는 왜 작품이 아니야? 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대요. 자, 그러니까 디샹의 샘에 대한 대응 이론이 나타났어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해.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이 뭐야? 요 위에 있는 이론들이야. 이 위에 있는 이론들은 이거 설명 못해. 그래서 밑에가 나왔는데, 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인 것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다? 웨이트의 예술 정의 불가론이래요. 정의 불가라잖아. 맞지? 그러니까 야, 예술에 대해서 뭐가 예술이다 뭐가 예술이 아니다를 애초에 얘기하지 마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누구들? 아까 저 위에서 얘기했던 누구냐 이름 뭐 벨, 폴리무드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술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명제를 막 제시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것이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라는 거야. 그래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마 이거야. 그러면 뭐야? 문제도 안 생겨. 왜? 예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애초에 정의가 불가능한 무언가야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게 웨이츠의 이론. 자, 그 다음 또 다른 하나. 아까 두 개 있다고 했잖아, 대응 이론이. 자, 또 다른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고 하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자, 예술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키의 제도론은 뭐냐면요. 제도론. 자, 하나의 작품이 어떠한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함으로 예술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평가적 이론들과는 달리 여기서부터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입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좀 선뜻 이렇게 못 떠올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 모든 사물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뭐만 거치면? 일정한 절차와 관례만 거치면. 그럼 여기서 일정한 절차와 관례가 뭔데? 예술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함. 일단 맞죠? 또 뭐가 있을까? 얘를 전시관에 갖다 놓음, 또는 얘를 그림 그릴 거야. 얘를 그림 이런 것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한 예술적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전부 뭐가 된다?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시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것도 예술 비평입니다.
대학교 올라가면 예술 비평과 관련되어 있는 무슨 교양 수업이나 이런 게 좀 있을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여기 가나 지문에 나오는 거 나도 사실 대학교 때 다 수업을 들었던 건데 너무 재밌어요. 자, 봅시다. 예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자,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이걸 읽어봤다며.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무슨 비평 사실은 여러분들 다 처음 듣는 걸 텐데 사실은 이거 국어 시간에 다 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술을 비평하나 문학을 비평하나 비평하는 관점은 다 거기서 거기야. 무엇을 관점으로 비평하느냐. 자, 그래서 주요 비평 방법으로는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이 있습니다. 근데 국어 시간 열심히 안 들었어. 그럼 뭐 기억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고. 혹시 문학 작품의 해석 관점에서 4가지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띄용하면 안 되는데.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이 있었죠. 기억나요? 자, 내재적 관점은 작품 안에 있는 요소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맞지? 자, 외재적 요소에는 뭐가 있었어?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독자에게 주는 효용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독자에게 주는 효용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그 문학작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걸 읽고 내가 뭘 느꼈는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게 효용론적 관점이었잖아. 독자를 기준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끊어서요. 맥락주의 비평은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반영론적 관점이죠. 아,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영론이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 아니,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게 뭐 그렇게 막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맥락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하죠. 이걸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주의 비평은 뭐랑 비슷하냐면요, 요 내재적 관점이랑 비슷합니다. 인상주의 비평은 뭐랑 비슷하냐면요, 그 효용론적 관점 있죠. 독자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럼 인상주의 비평은 뭐야? 이 예술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든 간에 이거에 대한 해석은 누가 창조하는 거야? 비평가가 창조하는 거야. 그게 인상주의 비평이겠지. 맞죠? 자, 맥락주의 비평 보겠습니다. 자, 맥락주의 비평은 주로 예술작품이 창작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비평가 태는 예술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작품의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야? 시대, 그러니까 사회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지. 어찌됐건 예술을 만들어내는 그 예술가도 어떤 시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예술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하는 거야. 그 살고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예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들을 반영한다고 본다.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이에요. 또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자, 반영론적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정보가 필요해요.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해요? 맞죠? 자, 그래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이외에, 자, 작가의 심리적 상태나 이념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해야 돼. 그래야 정확한 해석을 해낼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펜의 관점이겠죠. 자, 다음.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려는 맥락주의는 자칫 작품 외적인 요소에 너무 치중하게 되지. 맞죠? 너무 외재적 관점이야. 그래서 작품의 핵심적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걸 비판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있어? 형식주의 비평이 있습니다.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주의 비평은요,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에 자 작품의 형식적 요소 그리고 그 요소들 간의 구조적 유기성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작품 안에 있는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자 그래서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례, 율동, 강조 등과 같은 조형 원리. 자 조형 요소랑 조형 원리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우수성을 판단한다 라고 보는 게 바로 뭐다? 형식주의 관점이고 이름, 프리드. 자 다음 인상주의 비평.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 모든 분석적 비평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자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평을 만들려고 해. 자 그런데 예술은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자 그래서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 그러니까 훌륭한 작품이죠. 훌륭한 작품. 훌륭한 작품과 자기 자신의 영혼에 모험을 뭐한다? 관련시킨다. 그러니까 뭐야? 내 경험이랑 엮는다 이 말이야. 자 라는 프랑스의 말처럼 자 인상주의 비평은요 비평가가 다른 저명가의 비평가의 관점이랑 아무 상관없어. 그냥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자율성,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을 우리는 인상주의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문학 수행평가 하는데 내 맘대로 썼어. 너 왜 이렇게 썼어? 저 인상주의 비평인데요. 하면 감정당하겠죠. 자, 이 인상주의 비평가는요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비평가의 자유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바로 인상주의 비평입니다. 자, 볼게요. 20번. 가와 나의 공통적인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잘 보세요. 대립되는 관점들이 수렴되어 가는 얘네들이 서로 수렴돼? 안 돼, 안 섞여요. 비판하고 있는데. 수렴되어 간다기보다는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다음 화제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하여 종합적 결론 아닙니다. 그냥 나열해주고 있어요. 맞죠? 정보들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여 서로 간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자, 사회에 미치는 영향 안 나왔어요. 오히려 사회의 영향에 받아서 비평주의가 바뀌었지. 맞죠? 유행이 바뀌니까 그 모방문에서 저기 낭만주의로 막 바뀌고 이러니까. 자, 다음 화제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대안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변하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예술 이론은 설명이 안 돼. 뒤샹이 변기를 갖다 놨더니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것에 대안으로서의 이론, 그것에 대안으로서의 이론, 대안으로서의 이론.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이제 시대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 그렇죠? 자, 다음 21번 가의 형식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형식론이 벨이었다. 그쵸? 얘는 좀 싸가지 없는 애였네요. 그 비평가들만 작품 볼 수 있다고. 그렇지? 자, 봅시다. 이해로 적절한 것. 자,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근거로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지, 그렇게 판단하지. 누가? 비평가가. 근데 비평가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한다는 말 없으니까 그거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2번은 뭐가 틀렸어? 모든 관람객이 틀렸죠. 누구만? 선택받은 사람만. 자, 다음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작품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작품들 중에서 뭐만 인정받아? 미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만. 미적 정서를 유발해야 돼요.
자, 다음 4번. 외부 세계의 형식적 요소를 작가 내면의 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 지금 형식론 쭉 보면 여기 있다.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고유의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내면 관심 없어. 자, 다음 5번. 특정한 사회제도에 속하는 모든 예술가와 비평가가 자격을 부여한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요. 잘 보세요. 그냥 문장이 그냥 다 꼬여 있는데, 자, 모든 예술가와 비평가가 자격을 부여한 작품이 아니고요. 얘를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돼? 자격을 부여받은 비평가가 예술 작품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무엇을? 미적 정서를 일으키는 것을.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볼 때 일부러 했다. 일부러 뒷페이지에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맞죠? 사람 몇 명이 나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10명이 나오잖아. 근데 겹치지도 않네. 표현론자 하나 겹친다. 자, 봅시다. 모방론자가 뒤샹에게 이거 1번 빼고 2번부터 봅시다. 자, 낭만주의 예술가가 모방론자에게, 자, 낭만주의 예술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안 본다? 다시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린다. 맞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기할 거야.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예술가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작품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는 당신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맞죠? 모방하면 예술가의 감정이 안 드러나요. 그리고 그걸 인정할 수 없어, 낭만주의는. 자, 다음. 표현론자가 낭만주의 예술가에게 당신의 작품은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예술 작품입니다. 자, 지금 표현론자, 낭만주의 예술가. 자, 표현론자는 앞에 다시 가봅시다. 콜링우드였다, 그쵸? 자, 이 사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술의 조건이 되는 게 바로 뭐라고?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 같은 예술가의 내면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낭만주의 예술가 뭐야? 예술가의 감정이나 내면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점은 같다고 볼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예술 작품은 당시 예술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다음. 뒤샹이 제도론자에게, 제도론자는 디키네. 그렇죠? 그 마지막에 모든 건 예술이 될 수 있다. 자, 예술계에서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면 예술 작품이라는 당신의 주장은 저의 작품 샘 이외에 다른 경기들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치? 다른 경기 가져와도 되지. 그렇죠? 대신에 걔가 화장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술 용어로 적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 적격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적격의 레벨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건데, 얘가 미술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술 작품이 됐다는 거야. 디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죠. 자, 다음. 예술정의 불가론자가 표현론자에게, 자, 예술정의 불가론자는 이 사람은 예술정의 불가, 표현론자는 콜링우드였네. 예술가의 내면. 자, 당신이 예술가의 관념을 예술 작품의 조건으로 규정할 때 어찌됐건 간에 표현론자 입장에서도 뭐 했어? 진정한 예술은 예술가의 관념이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것도 딱 뭐야? 명제적인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규정할 때 사용한 면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지. 자, 예술정의 불가론자는 뭐라고 했어? 그러한 명제들이 전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예술이 뭔지 논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예술정의 불가론자 입장에서 표현론자 받아들일 수 없지. 맞죠? 자, 봅시다. 모방론자가 디샹에게, 자, 당신의 작품 샘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변기 그 자체라는 점에서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닐까요? 변기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건 아니야.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맞죠? 자, 얘는 뭐가 아니야? 자연물이 아니에요. 인공물입니다. 인공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남자 소변기를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 산에 있는 풀과 나무를 좋아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죠. 그 다음 23번. 요게 사실 좀 문제가 좀 그렇긴 해. 제대로 만든 게 맞나 싶긴 한데 평가문은 뭐 해당 분야 교수님이 쓰셨으니까 맞겠지 뭐. 자, 봅시다. 이제 작품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팜플렛의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정보라고 할 거야. 정보 두 가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 전체는 뭐라고 되어 있어? 따뜻한 계열의 색이라고 되어 있다. 그쵸? 따뜻한 계열의 색은 뭐라고 볼 거냐면요, 조형 요소라고 볼 거야. 자, 그래서 콜링우드의 관점인데, 콜링우드의 관점은 아까 얘기했던 관념이랑 감정, 마음이 예술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콜링우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화가 A가 낡은 신발을 그린 것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뭐겠어? 예술가의 내면, 예술가의 마음 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군. 맞는 말. 자, 다음 이거 4, 5번 먼저 봅시다. 프리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따뜻한 계열의 색. 프리드가 아까 형식주의 비평가,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이 작품 속에 표현된 그 표현 되어 있는 그 양식들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따뜻한 계열의 색, 조형 요소를 바탕으로 해석한 거 맞다, 그쵸? 자, 그 다음 프랑스의 관점은 내 맘대로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의 관점을 적용하면, 자, 그림 속에 낡고 색이 바른 신발을 보고 지친 나의 삶에서 편안함과 여유. 사실 그린 의도는 뭐였어? 아버지 그리워하면서 그린 그림이란 말이야. 지금 설명에 나온 거 보면. 근데 지금 뭐라고 해석했어? 지친 나의 삶에서 편안함과 여유라고 하잖아. 지 맘대로 해석. 맞죠? 자, 2, 3 봅시다. 3번 먼저 볼게요. 텐의 관점을 적용하면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낡은 신발은 화가 A가 추구하는 예술가 정신의 상징임을, 자, 지금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팜플렛 정보를 근거로 해석할 수 있겠군. 이게 봐봐, 우리가 일단 텐의 관점 할 때, 그러니까 맥락주의 비평은 일단은 역사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해석한다라고 해서 맥락주의 비평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정보에 뭐가 빠져있냐면 맥락이 빠져있거든요. 시대적 배경이 빠져있어.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면 우리가 본문에서 뭘 찾아야 돼? 요거 시대적 상황 이외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나 이념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자료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많은 자료를 끌어모아서 팜플렛 정보를 활용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모아서 지금 이 팜플렛 정보가 가급적 많은 정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 배경 이외의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디키의 관점을 적용하면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는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 그림을 예술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는 쭉 해서 요까지. 다른 신발도 다 예술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이 신발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맞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이 본문에 나온 말로 보자면 일정한 절차와 관례라고 봐야겠지. 자, 그러면 일정한 절차와 관리를 바탕으로 이제 좀 보자면, 만약에 이 문장을 나라면, 그러니까 나라면
나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맞는 말로. DK의 관점을 적용하면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는 그냥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예술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 이라고 하면 뭐야? 그림으로 그리다가 뭐가 되는 거야? 일정한 절차와 관례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또는 이 평범한 신발을 전시관에 갖다 놨어. 얘가 예술작품이 되는 이유는 뭐야? 전시관에 갖다 놨기 때문에 예술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 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왜 얘기하냐면 사실 내가 말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긴 한데 일정한 절차와 관례가 뭘 떠올려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잘 몰라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하여튼 정답은 2번. 궁금한데 뒤에 사회 좀 쉬었다 봅시다. 2시 정각이 시작할게요.